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이 성리학의 함정에 빠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에는 이상한 유전자가 생겨났습니다. 즉 굴종의 유전자입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부산으로 옮겨졌던 조선 왕조의 어진들이 용두산 대화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정조의 어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선언보감에는 정조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파일럿 AI로 복원했더니 오른쪽 사진과 같았습니다. 정조의 얼굴은 그의 6대조 정원군, 즉 원종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코파일럿에서 정원군과 정조의 얼굴을 비교했더니 정성적 싱크로율이 약 75에서 80%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는 조선을 골기 하나 없는 나라로 만든 성리학과 정조 임금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정조 부분은 2부에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정조는 외국의 모든 서적을 금수시켰고 그 결과 조선은 갈라파고스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서구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서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구 문명은 주로 천주교를 통해 전파되었는데 천주교 단합을 통해 서구 문명은 수입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103편에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조선의 중국 굴종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프롬은 인간이 모체에서 벗어나 분리되는 과정에서 내면적인 힘과 독립적 생산성을 키우지 못하면 불안해져서 자유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유에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인가에 예속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전형적 사례가 조선입니다. 조선은 중국에 기대서 자유를 상실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쎄쎄하면서 사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대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세자 책봉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선조는 그 해결을 위해 수차례 이정기를 파견했습니다. 조선이 500년 동안 교류했던 외국은 중국과 일본 정도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중국에 쎄쎄하면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달아빠진 가죽처럼 부들부들해졌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사대하며 정권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되었고 갈라파고스 섬의 개울이라는 유전자가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17년 12월 14일 문씨의 북경 방문 중 발생한 한국 기자 구타 사건이었습니다. 안화 골절상을 입은 기자의 사진은 나무 위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호원이 얼굴을 구두발로 쌓고 킥한 것은 거의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나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맞은 것은 기자 2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문 씨가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국민 모두가 맞은 것이었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은 삼전도의 항복 이후 청나라 장군 용골대가 예쁜 기생을 청나라로 보내는 문제로 병조 정랑 변호기를 때려 죽인 일과 오버랩됩니다. 중국에도 대만에도 쎄쎄하던 이재명은 이번에는 트럼프 앞에서 이등병 자세로 쎄쎄했습니다. 등을 의자에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야단을 맞는 모습입니다. 막 전입한 이등병이 바짝 쫄아서 취하는 자세가 느껴집니다. 신병 시절을 거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저 자세의 의미를 압니다.
1시간 정도 이등병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니 속이 터졌습니다. 한신의 과포복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창피스러웠습니다. 하기는 앞에 젤렌스키를 박살냈던 벤스 부통령이 여포처럼 노려보고 있어 등을 의자에 차마 기댈 수 없었던 듯합니다. 동쪽 서쪽으로 쎄쎄를 외치고 다니는 모습에서 에리 프롬의 독립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유전자가 우리들 몸속에 이미 뙬리를 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포복한 수치를 보고서도 칭송하는 자들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와 무엇이 다를까요? 문득 중국을 30년 이상 후퇴시켰던 문혁식이 홍위병의 난동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와 사회 속에 깊숙이 뙬리를 틀고 있음을 느낍니다. 조선 성리학의 함정에 빠지다. 조선을 4대 늪으로 빠뜨린 것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세종 때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조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지도자들은 신주단지처럼 받들어 모셨습니다. 북송 중엽 주염계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을 대표로 하는 신유학이 출연했습니다. 성리학은 형이상학, 윤리학, 정치학, 역사학, 경학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 송학을 집대성한 사상체계로 완성한 사람이 남송의 주희였습니다. 주자의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의입니다. 일명 이학이라고 하지만 주자는 이에 대립하는 기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정이천의 주장을 따라 인간 내에 있는 이를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천지 우주의 본질인 천리인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도 내재하는데 이것이 성입니다. 인간에 내재하는 이는 인의 예지라는 것으로 발현해서 그대로 사회적 도덕으로 확대되고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됩니다. 주의가 종합한 이론은 워낙 정교하여 후대에 발전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조선의 성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계와 율곡은 모두 이기론에 몰두했고 율곡은 도산서원에 찾아가 태계와 이기론 논쟁을 벌입니다. 율곡은 덕산서원에 남명 조식 선생을 찾아가서 이기론을 물었지만 공리공담일세라는 한마디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가히 실천유학자다운 말이었습니다. 이 공리공담의 주제학은 언제 조선에 들어왔을까요? 주자의 이론을 정리한 신수 성리대전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세종 때입니다. 1419년에 세종의 아우 경영군 이비가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영락제로부터 어제 서문이 붙은 신수 성리대전을 받아왔습니다. 영락제는 이비가 꿇어앉은 곳까지 와서 한 손으로 모자를 벗기고 한 손으로 상투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투를 만지면 기분 나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성정이죠. 너의 아버지 태종과 너의 형 세종이 모두 왕이고 너는 걱정 없는 처지에 있으니 평소에 힘쓰는 바가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학문을 공부하든가 활쏘기를 공부하든가 좌중하고 근신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영락제는 경영군 이비에게 신수 성리 대전과 사서우경 대전 및 황금 등을 하사했습니다. 신수 성리 대전은 4년 전인 1415년에 중국의 호광 등 42명의 학자가 영락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70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송대 이학의 저작과 유학자 120가의 주장을 채용한 당시의 백과전서입니다.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서적을 조선의 왕자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 책은 그 후 조선의 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수출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종은 경영군이 가져온 성리대전을 인쇄해서 간행한 후 집현전 은교 김돈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종 때인 1476년에는 사서 3경과 주자대전 5권을 성균관에 소장하게 했습니다. 성리대전은 유생들의 과거시험 교재가 되면서 주위의 사고 체계는 조선의 젊은 유생들의 머릿속에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조선의 젊은 유생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가운데 가장 문제된 것은 중국을 아버지로 여기고 복종한다는 사고 체계였습니다. 공자의 유학은 군주와 공생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유학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이론을 제공했고 군주는 그 대가로 유생을 관리로 선발해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유가사성은 하늘과 땅, 군사부를 고도로 일체화시켰습니다. 황제는 백성의 아버지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자의 최대 공헌은 반란의 싹을 자르는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자는 부모와 연장자에게 효제하는 것이 인의 근본이고 이는 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됨이 효제스러우면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드물다.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집에서 나오면 연장자에게 겸손하고 공손한다. 사회에서 연장자, 상급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랫사람은 저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순종과 예속의 이론을 제시한 유가의 이론보다 더 어여쁜 이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자의 대성전에 제왕의 지붕에나 사용하는 황색 지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기둥에는 발룡을 부조했습니다. 조선은 유학의 복종과 충성의 논리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중국을 부모지국으로 모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종로에 효제동이라는 동명을 만들었을까요? 경연은 중국에서 황제에게 경전과 역사서를 강론하기 위해 어전에 특별히 설치한 강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하면서 경연이 점차 활성화되었습니다. 유학자 스승은 경연에서 끊임없이 군왕에게 성리학의 마약을 주입했고 그 결과 조선의 군주와 신하, 백성은 그 마약에 중독되어 중국에 저항할 의지를 이뤘습니다. 조선은 코모도 왕 도마뱀의 독에 중독되어 몸이 마비된 채 먹히는 고통을 느끼는 희생처럼 되어갔습니다. 이 고통을 즐기는 놈들도 있습니다. 성리학의 공리공담, 경물치지. 조선은 참으로 쓸데없는 학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주가 기와 이로 이루어졌다는 성리학 이론이 백성의 민생고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리학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1279년 3월 19일에 있었던 남송과 몽골군의 최후의 결전인 애산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좌승상 육수부는 8살의 황제 조병과 함께 바다에 투신했습니다. 송사 충의열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육수부는 장세골과 함께 정치를 맡았다. 그 당시 장세골은 군대를 이끌고 애산에 주둔했고 육수부는 군대와 노동력을 모두 모아야 했다. 육수부는 비록 떠돌아다니며 일이 많고 바빴지만 여전히 매일 대학 장구를 써서 어린 황제에게 강의했다. 육수부가 어린 황제에게 강의한 대학 장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쪽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한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가다듬고 그 집안을 가다듬고자 한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한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 자는 먼저 그 생각을 진실하게 하고
그 생각을 진실하게 하고자 한 자는 먼저 그 앓음을 지극히 다 하였으니 앓음을 지극히 다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 즉 경물하게 하는 데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학장구의 내용은 경물, 지지, 의성, 심정, 신수, 가제, 국치, 천하평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송대 성리학의 가장 중요한 요체였습니다. 천하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물의 이치를 밝힐 때 사용하는 경물이라는 방법인데 이는 참으로 황당한 것입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송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육수부가 어린 황제에게 대학장구의 수신과 경물 지지를 가르쳤다는 것은 유교의 원리주의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경물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는 명대 왕 양명의 대나무에 대한 경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격죽이라고 합니다. 왕양명은 젊을 때 주의의 이론 체계를 절대적으로 신빙하여 친구 전씨와 7일 낮과 밤을 대나무의 이치를 연구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대나무를 바라보며 정관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물의 공은 단지 마음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관심을 자신의 내면에 두고 집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아니, 이런 종류의 대나무를 살피는 경물이 망해가는 국가를 부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후 왕양명은 심학으로 기울었습니다. 송명, 이학, 심학의 성립으로 중국의 과학 발전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조선의 위정자들도 이러한 허황한 성리학에 빠져 임진왜란 두 차례의 호란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과 일본 사이에서 휴전협정이 벌어지는 위기의 순간에 선조가 경안부령 이효라는 자와 양명학에 대해 논의한 것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군사체제는 붕괴 상태였습니다. 무사 중에 군말을 가진 자가 없었고 군기시에서 제조한 활과 화살은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어전회의에서 그 대책은 없고 선조는 한가롭게 심학, 경물설, 육상산의 사상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이 국가와 백성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리공담의 주작을 받아들여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했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마약과 같은 그 이론은 우리나라를 마비시켜 골기라고 하는 것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조가 성리학에 빠져 조선을 갈라파고스의 개구리로 만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